한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부유국에서 빈곤국으로 전락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왜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었을까요? 2018년 물가 상승률이 10만 %를 넘어 만원짜리 물건을 600만 원에 사야 했고 국민 평균 체중이 11kg 줄어들었습니다. 석유 발견 1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화폐를 휴지로 만들고 국민을 굶주리게 했는지 5일의 저주라는 역설적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0만 % 인플레이션은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먼저 났습니다. 그 첫 흔적은 경제 구조에서 시작됩니다. 1922년 마라카이보 호수에서 터진 석유가 베네수엘라를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치명적 의존 구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오일 쇼크라는 잭팟이 이 의존을 돌이킬 수 없는 중독으로 바꾸었습니다. 1922년 이전 베네수엘라는 전형적인 농업국이었습니다. 커피와 카카오가 주력 수출품이었고 소규모 제조업이 내수를 담당했습니다. 남미에서도 가난한 편이었죠. 아르헨티나, 칠레는 물론 볼리비아, 페루보다도 1인당 GDP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마라카이보 호수 바닥에서 검은 액체가 솟구치자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외국 석유 회사들이 몰려들었고 정부 재정은 하룻밤 새 석유 수입으로 채워졌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경이적이었습니다. 1928년 베네수엘라는 세계 2위 석유 생산국이자 세계 1위 석유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석유가 전체 수출의 80%, 국가 재정 수입의 4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 베네수엘라의 1인당 GDP는 세계 4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전후 복구에 허덕이던 유럽 국가들보다도 앞선 수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곧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고 유럽과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수많은 이민자들을 끌어들일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이 너무 쉬웠다는 점입니다. 농업이나 제조업은 기술을 쌓고 인력을 키우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을 축적하고 시장에서 경쟁하며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석유는 달랐습니다. 땅에서 뽑아 팔기만 하면 돈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거둘 필요도 없었고 기업은 경쟁력을 키울 이유도 없었습니다. 석유 달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 오일 쇼크는 이 착각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배럴당 2달러였던 유가가 한순간에 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세수는 1973년 40억 달러에서 1974년 10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당시 대통령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는 베네수엘라를 스위스처럼 부유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석유 수입으로 모든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들어오면서 경제 구조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달러가 베네수엘라 화폐 볼리바르의 가치를 높였고 수입품이 국산품보다 싸졌습니다. 농민들은 밭을 버리고 도시로 몰려갔고 공장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왜 힘들게 생산하겠습니까? 석유로 번 돈으로 외국에서 사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고유가에 대한 의존이 심화된다는 것은 저유가가 닥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커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풍부한 자원이 오히려 경제를 망치는 역설적 상황을 말합니다. 1970년대 말 베네수엘라 경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의 95%, 정부 수입의 80%에 달했습니다. 한 마리 황금거위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셈입니다. 커피 농장은 잡초밭이 되었고 섬유 공장은 창고로 바뀌었습니다. 석유 기술자들만 높은 대우를 받았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석유 산업은 세수의 70%, GDP의 2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치적 부패였습니다. 막대한 석유 수입이 정부로 집중되면서 기득권층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졌습니다.
석유 계약을 따내려는 외국 기업들의 로비가 횡행했고 정치인들은 국가 발전보다 개인 치부에 몰두했습니다. 주요 산업 국유화는 겉보기엔 생산량 자체는 늘렸지만 막대한 재정 지출과 낭비, 비효율, 부패를 초래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석유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초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자 베네수엘라의 취약함이 드러났습니다. 석유 외에는 팔 것이 없었고 정부는 빚을 내어 복지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잭팟에 취해 다른 길을 막아버린 베네수엘라는 유가 폭락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균열이 결국 베네수엘라를 오늘날의 비극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곧 라틴 아메리카 최고의 부유국에서 빈곤국으로 전락하는 긴 여정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석유가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석유가 너무 특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베네수엘라 남동부에 오리노코 강이 흐르는 벨트 지역이 보입니다. 이곳에 묻힌 석유는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초중진류였습니다. 끈적하고 무거운 이 원유는 축복인 동시에 저주였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확인 매장량은 약 3천억 배럴로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원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품질이 좋아 따로 정제할 필요 없이 바로 수출이 가능한 경질유와 품질이 낮아 정제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질유입니다. 일반적인 경질유는 땅에서 뽑자마자 정제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에 매장되어 있는 원유는 중질유였습니다. 상온에서는 아스팔트처럼 굳어버릴 정도로 점도가 높았습니다. 마치 꿀처럼 끈적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려보내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런 원유를 수출용 합성유로 만들려면 고도의 정제 기술이 필수였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업그레이더라는 계질 설비로 분자 구조를 바꾸는 것. 다른 하나는 경질유나 나프타 같은 희석제를 섞어 점도를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업그레이더란 쉽게 말해 원유의 분자 구조를 바꾸는 고급 정제 설비입니다. 마치 요리에서 재료를 다르게 조합해 새로운 맛을 만드는 것처럼 무거운 기름 분자를 가벼운 분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희석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에 물을 타서 묽게 만들듯이 끈적한 원유에 가벼운 기름을 섞어서 파이프라인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핵심 기술들이 모두 외국 기업 손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1970년대 베네수엘라에는 엑손모빌, 쉘, 토털 같은 메이저 석유 회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져온 업그레이더와 블렌딩 기술로 베네수엘라 원유는 비로소 세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는 소유했지만 그것을 돈으로 바꾸는 열쇠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었던 셈입니다.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로는 유전을 개발할 기술도 부족했고 정제 기술도 없어서 채굴 시설도 노후화되어 유지 비용이 급상승했습니다. 지리적 조건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리노코 벨트에서 추출한 원유를 해안가 정제소나 수출 터미널까지 옮기려면 수백 킬로미터의 파이프라인이 필요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들은 정글과 평원을 가로질러 설치되었는데 유지 보수에만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베네수엘라의 인프라는 대부분 1970년대에 건설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었지만 정부는 새로운 투자를 게을리했습니다. 원유 판매가보다 채굴 비용이 높아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전력 공급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초중진류 생산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원유를 데워 점도를 낮추고 업그레이더를 돌리고 파이프라인 펌프를 가동하려면 24시간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구리강의 수력 발전에 크게 의존했는데 이 댐 하나가 전국 전력의 70%를 담당했습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걸어버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 석유 생산 자체가 중단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인적 자원의 구조적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는 지질학자나 시추 전문가는 많았지만 고도의 정제 기술이나 업그레이더 운영 노하우를 가진 인력은 부족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석유공학과가 인기였지만 정작 가르치는 내용은 탐사와 생산에 치중되었습니다. 원유를 상품으로 바꾸는 다운스트림 기술은 여전히 외국 기업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집은 있지만 열쇠가 없는 상황과 같았습니다. 이런 구조적 취약성은 1990년대 후반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영 석유회사 PDVSA의 시설들이 노후화되면서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1997년 테헤란 정제소 폭발 사고는 그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40년 된 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일어난 참사였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시설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후화된 정유 시설을 재설비할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들과의 관계도 미묘했습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가 필요로 하는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 땅의 기름으로 외국인들이 돈을 번다는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런 감정은 훗날 극단적인 국유화 정책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1943년 탄화수소법을 시작으로 외국계 기업은 조세 및 준조세 명목으로 석유 수익의 절반을 국가에 내도록 했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은 외국 기업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대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베네수엘라는 자체 정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했지만 실제 투자는 미미했습니다. 석유 수입이 워낙 쏠쏠해 굳이 힘들게 기술 개발을 할 이유를 못 느꼈던 것입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왜 바꿔야 하냐는 안일함이 팽배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규 매장량을 가지고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기형적 구조에 갇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원유는 있지만 기술은 없고, 시설은 있지만 관리는 안 되고, 인력은 있지만 노하우는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구조적 모순이 훗날 정치적 격변과 만나면서 베네수엘라를 완전한 혼돈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 국가임에도 수출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될 운명의 씨앗이 이미 뿌려진 것입니다. 1998년 12월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역사적 선택을 했습니다. 낙하산 부대 출신의 쿠데타 미수자 우고 차베스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입니다. 이 순간이 베네수엘라 운명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집권과 동시에 21세기 사회주의라는 구호 아래 석유 산업 완전 국유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이 베네수엘라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차베스의 등장 배경을 이해하려면 1980년대 베네수엘라의 절망을 봐야 합니다. 유가 폭락으로 경제가 무너지자 정부는 IMF 구조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료 보조금 삭제, 공무원 감축, 복지 예산 대폭 삭감이 이어졌습니다. 경제는 차츰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전의 기득권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습니다. 1989년 2월 버스 요금 인상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 진압했습니다. 이틀간 벌어진 카라카소 사태에서 공식적으로 276명이 숨졌지만 실제 사망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차베스는 1992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실패했지만 체포되면서 한 연설이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며 언젠가 돌아올 것을 암시했던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뒤 그는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겠다고 선언했고 가난한 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전 정부의 긴축 정책과 복지마저 대폭 축소하자 안 그래도 골이 깊었던 부의 양극화 문제가 극심해지면서 민심이 돌아선 것입니다. 차베스의 첫 번째 표적은 기존 정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40년간 베네수엘라를 지배해온 양당 체제를 과두 정치라고 규정하고 완전히 뒤엎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999년 헌법 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또한 상원을 폐지하고 국회 의석수를 줄여 견제 세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개헌을 통해 연임 제한을 없애며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만들었고 실제 4번의 연임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석유 산업이었습니다. 차베스는
국영 석유 회사 PDVSA를 국가 안의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PDVSA는 독립적인 경영을 해왔고 석유 수익 상당 부분을 재투자나 해외 진출에 썼습니다. 차베스 눈에는 이것이 국민의 돈을 엘리트들이 빼돌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국가 수익을 늘리겠다는 이유로 외국계 정유회사를 강제로 퇴출하거나 국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차베스는 탄화수소법을 제정해 외국 기업의 지분을 49%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이어 2007년에는 아예 60% 이상을 국가가 소유하도록 강제했습니다. 엑손모빌, 코노코필립스 같은 메이저 기업들이 반발하며 철수하기 시작했고 국제중재재판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2000년대 후반에는 외국 기업의 정제용 기술에 의존해서 원유를 수출해왔던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인력이 함께 빠져나갔다는 점입니다. 외국 기업들이 가져간 것은 자본뿐만 아니라 40년간 축적된 노하우였습니다. 분자 수준에서 원유를 분해하고 재조합하는 복잡한 화학 공정을 담당할 전문가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노후화된 정유 시설을 재설비할 기술력이 없어서 원유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PDVSA 내부의 인력 숙청이었습니다. 2002년 반정부 파업에 참여했던 기술자 18,000여 명을 일시에 해고한 것입니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핵심 인력이었습니다. 20년에서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이들을 사보타주 세력이라고 매도했지만 실제로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의 두뇌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셈이었습니다. 국유화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문제는 정치적 임명이었습니다. 차베스는 PDVSA 주요 보직의 석유 전문가 대신 자신에게 충성하는 군인 출신이나 정치인들을 앉혔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는 신뢰할 만했지만 석유 산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정제 공정을 이념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원유 매장 국가임에도 수출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베스는 이런 문제들을 혁명의 과도기적 진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제소 가동률이 떨어지고 원유 생산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낡은 시설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고 새로운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석유 생산량이 고점인 1998년 345만 배럴에서 2014년 240만 배럴가량으로 2018년 2월에는 168만 배럴까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차베스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급진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2005년에는 석유는 인민의 것이라며 로열티율을 대폭 올렸고 2010년에는 남은 외국 기업들마저 완전히 축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시장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황금 거위를 스스로 잘라버린 꼴이 된 것이었습니다. 차베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이념적 신념에 바탕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석유가 인민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과 운영 능력은 별개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되찾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네수엘라 몰락의 직접적인 출발점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베네수엘라는 마치 꿈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드는 유가 덕분에 하루에 3억 달러씩 석유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차베스는 이 돈으로 미시온이라는 대규모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펼쳤고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영향력을 확산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황금기야말로 베네수엘라 몰락의 직접적 원인이었습니다. 차베스의 초반 정책은 나름 성공적이었지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잠복해 있었습니다. 차베스의 복지 정책은 가시적 효과가 컸습니다. 미시온 바리오 아덴트로로 쿠바 의사 수만 명을 불러와 빈민가에 무료 진료소를 세웠습니다. 하루 종일 줄을 서야 했던 공립병원과 달리 동네 한복판에서 언제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시온 로빈슨으로는 성인 문해 교육을, 미시온 리바스로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미시온 수크레로는 대학 교육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전의 기득권들이 부를 축적하면서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것과 반대로 복지를 크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식료품 보조였습니다. 메르칼이라는 정부 슈퍼마켓 체인이 전국에 생겨났고 시장 가격의 절반에 기본 생필품을 팔았습니다. 쌀 한 포대가 시장에서 20볼리바르라면 메르칼에서는 10볼리바르에 살 수 있었습니다. 월급의 절반을 식비로 쓰던 서민들에게는 단비 같은 정책이었습니다. 게다가 시장 가격을 정부가 통제해서 판매자가 책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정책까지 만들었습니다. 주택 프로그램도 대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란 미시온 비비엔다로 연간 20만 채의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카라카스 주변 언덕에는 붉은 벽돌의 아파트 단지들이 우후죽순 솟아올랐습니다. 판잣집에 살던 가족들이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모습은 TV 뉴스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빈곤층에게 무상 의료와 무상 주택을 제공하고 편의시설과 공공시설 등의 사회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재원은 오직 석유뿐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의 95%가 석유에서 나왔고 다른 세수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바탕으로 복지 정책을 펴는데 베네수엘라는 세금 대신 석유 산업으로 벌어들인 자금만으로 복지를 하는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석유가 있는 한돈 걱정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당시 유가 전망도 낙관적이었거든요. 중국 경제 급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베네수엘라는 라틴 아메리카의 새로운 맹주로 부상했습니다. 페트로카리베라는 석유 외교로 중남미 16개국에 우대 가격으로 원유를 공급했습니다. 니카라과 쿠바, 볼리비아 같은 좌파 정권들에게는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차베스는 이를 통해 볼리바르 혁명을 대륙 전체로 확산하려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때마침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경제가 회복되었고 차베스는 민심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2006년 유엔 총회에서 부시 대통령을 악마라고 부르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이란, 러시아와 함께 반미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런던에 사무소를 둔 텔레스루 TV로 서구 언론에 맞서는 대한 미디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이 산업이 매우 제한적인 국가는 산업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차베스도 인식했지만 석유 수입에 취해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경제 구조는 더욱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베네수엘라의 비석유 수출은 GDP의 1%에도 못 미쳤습니다. 제조업 비중은 1998년 17%에서 2012년 14%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석유 의존도는 차베스 집권 전보다 오히려 더 심해진 셈이었습니다. 무리하게 시장을 통제하다 보니 기업들은 물건을 생산해 판매를 하더라도 이득을 보기 어려워 공장이나 농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농업 부문은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으로 농민들이 생산할 동기를 잃었거든요. 쌀 한 포대를 키우는데 15볼리바르가 들지만 정부가 정한 판매 가격은 12볼리바르였습니다.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였습니다. 그 결과 식량 자급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부족부는 모두 수입으로 메워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실직자와 빈곤층이 늘어났고 석유 산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복지에 더욱 쏘부어야 하는 탓에 국가 발전을 위한 기술 투자는 등한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환율 왜곡이었습니다. 석유 달러가 대량 유입되면서 볼리바르 가치가 인위적으로 높아졌고 정부는 이를 고정 환율로 묶어두었습니다. 공식 환율로는 1달러에 4.3볼리바르였지만 암시장에서는 이미 20볼리바르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격차를 이용한 부정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정부 관료나 특혜층은 공식 환율로 달러를 사서 암시장에 팔아 쉽게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라 볼리부르게시아라고 불린 이들 새로운 특권층은 몇 년 새 거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공식 환율로 달러를 살 수 없어 해외여행이나 수입품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석유 생산량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국유화 이후 투자 부족과 기술진 유출로 2012년 일평균 생산량은 280만 배럴로 1998년보다 오히려 접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워낙 높아서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미래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유가가 떨어질 경우를 대비한 주권 펀드도 만들지 않았고 석유 산업 현대화 투자도 미뤘습니다. 유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맹신 속에서 모든 수입을 즉석에서 써버렸습니다. 이 무모한 낙관주의가 2013년 차베스 사망 이후 베네수엘라를 파멸로 이끄는 직접적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보이겠지만 사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잠복해 있었던 것입니다. 차베스의 복지 공약은 화려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가격 통제 정책은 베네수엘라 사회 전체에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가격의 공정성 추구는 점차 시장 메커니즘을 마비시켰고 일상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편과 절망을 키워갔습니다. 이 균열이 훗날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가격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지만으로 경제를 통제하려다 생긴 참사였습니다. 정부는 생필품 400여 개 품목의 가격을 법으로 정했습니다. 우유 1리터 3.5볼리바르, 식용유 1리터 8볼리바르, 쌀 1kg 2.8볼리바르 식으로 말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생산업체들에게는 적자를 강요하는 가격이었다는 점입니다.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카라카스의 한 제분업체 사례가 이 모순을 잘 보여줍니다. 밀가루 1kg 생산비가 7볼리바르인데 정부 지정 판매가는 4볼리바르였습니다. 팔수록 손해였습니다. 업체들은 처음에는 적자를 감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생산량을 줄이거나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 결과 마트 진열대에서 기본 식료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시장 가격을 정부가 통제해서 판매자가 책정한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생산 의욕을 꺾었습니다. 빈 진열대는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카라카스 시민들은 새벽 5시부터 마트 앞에 줄을 섰고 문이 열리면 우유나 식용유를 사려고 서로 밀치며 뛰어들었습니다. 한 사람당 구매 제한도 있었습니다. 우유는 가구당 2병, 화장지는 4롤까지만 살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전시 상황 같은 배급제가 평상시에 벌어진 것입니다. 생필품 부족 현상이 일상화되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품귀 현상은 바학게로라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은 새벽마다 여러 마트를 돌며 정가로 물건을 사서 암시장에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5볼리바르에 산 우유를 15볼리바르에 되파는 식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혁명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단속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를 거스르는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품질 저하였습니다. 가격이 고정되자 생산업체들은 원가를 절약하기 위해 품질을 낮췄습니다. 우유에 물을 타고 빵에 밀가루 대신 옥수수 가루를 넣고 비누에는 독한 화학물질을 섞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싼 가격의 물건을 사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상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선의가 오히려 소비자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습니다. 환율 통제는 또 다른 차원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정부는 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했는데 이것이 수입업체들을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공식 환율로는 1달러에 6.3볼리바르였지만 실제 달러를 구하려면 암시장에서 25볼리바르를 줘야 했습니다. 수입업체들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는 물건을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환율과 가격의 이중 통제가 경제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권층이 등장했습니다. 정부 고위직과 연결된 이들은
공식 환율로 달러를 받아 수입 사업을 독점했습니다. 일반 기업들은 달러를 구할 수 없어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이들은 정부 커넥션으로 쉽게 외화를 조달받았습니다. 자유시장이 아닌 정치적 연줄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경쟁력이 아닌 정치적 로비가 경제활동을 결정하는 기형적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의료 부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약품 가격이 통제되자 제약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기약 한 박스 원가가 50볼리레르인데 정부 지정가가 8볼리바르였으니까요. 그 결과 2014년부터 병원 약국에서 기본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인슐린을 구하려고 콜롬비아까지 가야 했습니다. 무상의료를 표방했지만 정작 치료에 필요한 약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육시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책과 연필 같은 학용품 가격이 통제되자 문구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학교는 개학해도 아이들이 쓸 공책이 없었고 교사들은 자비로 칠판용 분필을 사와야 했습니다. 무상교육을 약속했던 정부 정책이 오히려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 역설적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의도의 정책이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가장 참담했던 것은 국민들의 일상이 구하기에 매몰되었다는 점입니다. 직장인들은 점심시간마다 근처 마트를 뒤져 휴지나 비누가 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했고 주말에는 가족 총동원으로 여러 지역을 돌며 생필품을 구해야 했습니다. 생산적인 활동 대신 물건 찾기에 온 사회가 매달리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하루는 생존을 위한 물자 확보로 시작해서 끝났습니다. 차베스는 이런 문제들을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전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부의 음모론으로 내부 정책의 실패를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자신이 만든 정책의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고 인위적 통제로 경제를 운영하려다 생긴 참사였습니다. 이 균열들이 2013년 차베스 사망 이후 마두로 정부 하에서 완전한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2014년 여름 베네수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두 개의 외부 충격이 동시에 닥쳤습니다. 셰일 혁명으로 인한 유가 급락과 미국의 단계적 제재 강화였습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던 유가가 2년 만에 30달러대까지 떨어졌고 동시에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고립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이 이중 타격을 감당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간 누적된 내부 모순들이 일시에 폭발할 조건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셰일 오일의 등장은 세계 에너지 지형을 바꾸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와 노스다코타 지역에서 수압 파쇄법으로 추출한 원유가 시장에 대량 공급되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 국제 유가는 자유 낙하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180달러 이상을 가정해서 짠 예산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정부 수입의 95%를 석유에 의존하던 베네수엘라로서는 재정 파탄이 불가피했습니다. 차베스가 그토록 경계했던 유가 하락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베네수엘라 원유의 판매 조건이 특별히 불리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초중진류 특성상 정제 비용이 많이 들어 다른 나라 원유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싸게 팔아야 했거든요. 유가가 100달러일 때는 85달러에 팔아도 충분했지만 유가가 40달러로 떨어지자 25달러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가격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생산되는 원유를 가장 싸게 팔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제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정부 고위직 7명에 대한 개인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처음에는 상징적 수준이었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제재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새로운 채권 발행을 금지하고 국영 석유회사 PDVSA와의 거래를 제한했습니다. 마두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와 부패를 문제 삼아 미국과 유럽연합이 석유와 금융 부문 등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한 것입니다. 제재의 핵심은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의 배제였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팔아도 그 대금을 미국 은행을 통해 받기 어려워졌고 수입품 구매나 외채 상환도 막혔습니다. 국제 거래의 80%가 달러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달러 사용이 제한되자 베네수엘라 경제는 사실상 세계 경제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된 베네수엘라는 정상적인 무역 활동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마지막 생명줄 역할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석유 차관 방식으로 베네수엘라에 총 600억 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대신 향후 20년간 매일 50만 배럴의 원유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도 베네수엘라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중국은 시장가보다 10% 싼 가격의 원유를 받았고 베네수엘라는 미래 수입을 미리 담보로 잡힌 셈이 되었습니다. 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힌 것입니다. 러시아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로스네프트 같은 국영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석유 판매권을 확보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150억 달러를 빌려주고 그 담보로 미국 텍사코 정제소의 지분 49.9%를 넘겨받았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핵심 자산들이 하나씩 외국 손에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독립을 위해 싸웠던 볼리바르의 후예들이 다시 외국 세력에게 경제적 식민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중간 규모 수입국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2010년대 초까지 베네수엘라에서 연간 500만 톤의 원유를 수입했는데 제재 리스크 때문에 거래량을 대폭 줄여야 했습니다. 결제나 보험, 선박 운송에서 미국 달러나 미국 기업이 관련되면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처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경제적 고사로 이어졌습니다. 유가 하락과 제재가 겹치면서 베네수엘라의 외환 보유고는 급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2013년 200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액이 2017년에는 1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외채 상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국제 신용 등급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무디스는 베네수엘라 국가 등급을 CA로, 스탠다드 앤 푸어스는 CC로 매겼습니다. 사실상 디폴트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2017년 11월 16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많지 않았습니다. 긴축 정책을 쓰자니 이미 불만이 극에 달한 국민들의 반발이 두려웠고 개혁을 하자니 차베스식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꼴이 될까 걱정되었습니다. 결국 마두로 정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재정 적자는 돈 찍기로 메우다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이 한꺼번에 악화되면서 그간 누적된 내부 모순들이 일시에 폭발할 조건이 만들어졌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 위기를 경제전쟁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많이 흘렀고 베네수엘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2018년 8월 20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텔레비전 생중계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화폐 단위를 10만 분의 1로 줄이고 최저임금을 3,500% 인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경제 시스템의 완전한 재설계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처방은 베네수엘라를 구원하기는커녕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구조적 개혁 대신 미봉책으로 일관한 결과 베네수엘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화폐 개혁의 배경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에서 커피 한 잔 가격이 300만 볼리바르였습니다. 지폐를 세는 것조차 일이었습니다. ATM 기계는 한 번에 20만 볼리바르밖에 인출할 수 없어서 버스비 5만 볼리바르를 내려면 하루에 4번씩 기계 앞에 가야 했습니다. 마트에서는 아예 지폐 무게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화폐가 나뒹굴고 화폐로 공예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된 상태였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이 문제를 볼리바르 소베라노라는 새 화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기존 100만 볼리바르를 1소베라노로 바꾸는 디노미네이션이었습니다. 디노미네이션이란 쉽게 말해 화폐 단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마치 10,000원짜리 지폐를 1원짜리로 바꾸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동시에 새 화폐 가치를 페트로라는 암호화폐에 연동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페트로 1개는 석유 1배럴 가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페트로를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더 파격적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월 180만 볼리바르였던 최저임금을 6,300만 볼리바르로 올린 것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최저임금이 월 200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뛰는 셈이었습니다. 마두로는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지만 기업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습니다. 현실을 무시한 정치적 포퓰리즘의 극치였습니다. 이 조치의 즉각적 결과는 대량 실업이었습니다. 카라카스의 한 의류업체는 직원 50명 중 35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신최저임금으로 전 직원 급여를 주려면 월 매출의 80%가 인건비로 나가야 했거든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고 남은 회사들도 직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던 정책이 오히려 일자리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물가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화폐 개혁 직후 한 달 동안 물가가 200% 올랐습니다. 빵 한 덩어리가 하루 사이에 50소베라노에서 120소베라노로 뛰었습니다. 새 화폐를 만들었지만 불과 몇 주 만에 다시 지폐 다발을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연간 인플레이션은 2015년 처음 세 자릿수에 진입하더니 2016년에는 약 254%, 2017년에는 약 438%로 폭증했고 정점에 이른 2018년에는 6만 5천%를 넘겼습니다. 정부는 이런 혼란을 사보타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격을 멋대로 올린 상점주들을 체포하고 물건을 사재기했다며 창고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문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상인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고 물건은 더욱 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100만 볼리바르를 1볼리바르로 낮추는 화폐 개혁을 시행하기도 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강해졌습니다. 리마그룹이라는 중남미 14개국 연합체는 베네수엘라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PDVSA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정치적 혼란까지 겹쳤습니다. 하지만 과이도의 임시정부는 실질적인 힘을 갖지 못했고 2022년 말 야권 자체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미국도 2023년 1월 과이도 승인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러화 사용을 사실상 허용한 것입니다. 2019년부터 상점들은 달러로 가격을 매기기 시작했고 정부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차베스가 그토록 반대했던 달러라이제이션, 즉 달러를 자국 화폐처럼 쓰는 현상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주 독립을 외쳤던 베네수엘라가 결국 미국 달러에 의존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치도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달러를 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격차가 극심해진 것입니다. 해외 송금을 받거나 달러로 급여를 받는 극소수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더욱 깊은 빈곤에 빠졌습니다.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안에 두 개의 경제가 공존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빈곤에 시달려야 했고 극심한 식량난 때문에 국민 평균 체중이 11kg 이상 줄어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석유 생산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전력 공급 불안정으로 정유시설이 자주 가동을 멈췄고 숙련 기술자들은 대부분 해외로 떠났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수출하기는커녕 가솔린을 수입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 기름을 사와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 인프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치안에도 크게 문제가 생겼고 전 세계 살인율 1위라는 오명을 떠안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2021년 또 한 번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베라노에서 0을 6개 더 떼어내는 볼리바르 디지털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이후 누적으로 11개의 0을 없앤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들의 신뢰는 바닥이었고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나 물물 교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에는 베네수엘라가 의약품 구매 대금을 다이아몬드와 같은 귀금속으로 대신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2024년 7월 치러진 대선에서는 더 심각한 정치적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마두로가 3선에 성공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야권과 국제사회는 부정선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야권 지도자들은 은신하거나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사실상 고립된 파리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마두로의 선택들은 단기적 위기를 모면하려다 장기적 붕괴를 자초한 전형적 사례였습니다. 화폐를 11번 바꾸고 임금을 수십 배 올려도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습니다. 중남미 최고의 부유국에서 빈곤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는 극단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회복의 전망마저 어두운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석유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석유에만 의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던 나라가 국민을 굶주리게 만든 것은 한 우물에만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자원의 축복이 어떻게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사례가 되었습니다. 석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석유만 믿었기 때문에 몰락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범한 첫 번째 실수는 산업 다각화를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막대한 수입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즉석 소비에 써버렸습니다. 노르웨이가 석유 수익으로 1조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를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내일도 석유가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대비를 게을리했습니다. 산업 다변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지만 석유 산업 투자도 안 한 데다가 다른 산업 발전에 마땅한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와 기술에 대한 투자 소홀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을 축출하면서 함께 사라진 것은 40년간 축적된 노하우였습니다. 초중진류라는 까다로운 자원을 다루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념적 이유로 그 기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소유권과 운영 능력을 혼동한 치명적 착각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로는 유전을 개발할 기술도 부족했고 미국의 계속되는 경제 봉쇄로 다른 외국의 자본마저 대거 이탈했음에도 반미 성향 차베스와 뒤를 이은 마두로는 경제 체질 개선보다 반미만 외치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무시였습니다. 가격 통제와 환율 조작으로 단기적으로는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 동기를 꺾고 암 시장을 키웠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정치적 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화를 불렀습니다. 가격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정치적 의지만으로 경제를 통제하려다 생긴 참사였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천천히 달러화 경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거래의 80% 이상이 달러로 이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연 23% 수준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달러를 구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고 전체 경제 규모는 2013년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지만 고물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독립추정에 따르면 환율 급변 등 재가열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석유 생산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2025년 현재 일평균 생산량은 89만 배럴로 전성기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업그레이더 시설 대부분이 가동을 멈춘 상태이고 새로운 투자도 제재와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기름은 많지만 그것을 돈으로 바꿀 능력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2019년 이후 업그레이더 가동 중단과 지연이 누적되며
2024년에도 제한적으로만 가동되는 등 병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재 현황도 복잡합니다. 2023년 10월 광범위한 제재 완화가 있었지만 2024년 대선 부정 의혹으로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미국 체브론의 베네수엘라 활동 권한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제재 완화와 재강화가 반복되는 패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가 중단되어도 100억에서 130억 달러의 석유 수입이 예상되며 2024년 수출입 규모는 8%에서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근본적인 회복과는 거리가 멉니다. 2024년 7월 대선 이후 정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마두로가 3선에 성공했다고 발표되었지만 야권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결과를 숨기려 시스템을 파괴하는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 지도자들은 은신하거나 망명길에 올랐고 국제사회 대부분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부는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당분간 현 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자원의 저주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총체적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쉬운 돈에 익숙해진 사회는 혁신과 노력을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다양성과 회복력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베네수엘라는 뼈아픈 대가를 치르며 증명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환차익 등 다양한 경로로 자금을 축적하여 경제 안정화를 위한 예산 외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멉니다.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는 현재 은신 중이면서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적 기회가 될 것이라며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 유례없는 비즈니스 기회라고 말했지만 이는 정권 교체가 전제된 희망적 관측에 불과합니다. 현실적으로 베네수엘라의 회복은 요원해 보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교훈이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기술과 제조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경쟁력을 키운 것이 지금의 발전 기반이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정반대의 길을 걸은 한국.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자원이 풍부한데도 성공한 나라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베네수엘라처럼 몰락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댓글로 다음에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나 주제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흥미로운 경제 이야기들을 빠르게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